컨의 별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점성술 개론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모리너스 프로그램을 이제 띄워놨거든요.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사용법이 좀 직관적이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니만큼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걸 되게 강력 추천을 드리는데, 혹여나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제가 올렸던 첫 번째 개론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거 먼저 듣고 오시면은 아마 조금이나마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개론 강의들을 이제 따라오시는데 좀 수월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자리, 하우스, 그리고 행성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별자리 하면은 저희가 먼저 떠올리는 게 이제 너 생일이 언제야? 물어보고서 나는 생일 언제야? 하면 너 무슨 자리네? 라고 말하는 거. 네, 아마 이걸 거예요. 거의 대부분 보편화가 돼 있고, 또 심심풀이로도 오늘의 운세 하면은 이제 뭐 사수자리 혹은 뭐 계자리 이렇게 자기 거 찾아보고서 오늘 운세가 별로 안 좋은가 봐. 오늘 운세 좀 괜찮은데? 뭐 좋은 일이라도 있으려나?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살면서 많이 보게 되죠. 네, 그 별자리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별자리가 맞는데요. 다만 조금 다르다면은 그 별자리들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태양, 요 기호, 태양을 기준으로 한, 네, 태양을 기준으로 한 인스턴트 별자리입니다. 실제로 이제 점성학에서는요, 태양뿐 아니라 나머지 행성들 6개를 더 사용을 해서 총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태양 별자리가 아니라 뭐 금성 별자리도 보고 뭐 목성 별자리도 보고 토성 별자리도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복합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일이나 혹은 사건 또는 이제 운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살펴보게 되는 그런 학문이 이제 고전 점성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제가 1강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누누이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별자리들은 인스턴트 별자리라고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태양을 기준으로 한 별자리 운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달을 기준으로 한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달을 기준으로 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달 있죠. 이 달이 지금 사자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제가 태어난 날에 차트를 딱 펼쳐서 달이 어느 별자리 있다 그러면은 네, 달은 무슨 별자리네 하면 그게 이제 달 별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딱 여시면은 이런 그림만 달랑 한 장 딱 나오고,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막 이제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도저히 감이 안 오거든요. 무슨 이상한 알지 못할 기호들만 잔뜩 저렇게 나와 있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 네. 그곳은 여러분들이 별자리와 하우스 그리고 행성들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가 아직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으셔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강의를 얼마나 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또 이해하시고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이 점성학을 이제 하실 때 되게 좀 많이 좌지우지 될 거예요. 난이도가 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이죠. 네,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각설하고 별자리, 하우스, 행성들은 이제 차트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 3개 빼면은 차트가 아닌 거죠. 이거 3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그 차트는 차트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 차트를 뽑게 되면은 막 생시를 몰라서 하우스가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별자리와 달만 나와 있는 차트를 종종 이제 뽑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살짝 그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라든지 뭔가 그런 추상적인 것들은 좀 알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들을 아예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대표하는 행성만 해도 무려 7분의 1 확률이에요. 달이 될 수도 있고 화성이 될 수도 있고 태양이 사람일 수도 있고 수성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시를 모르는 상태에서 차트를 펼쳐보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캐릭터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단식 판단이 될 수 있으므로 굉장히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별자리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고전 점성학 같은 경우에는 회귀황도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양자리 영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별자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리 영도가 여기에요. 이게 양자리 기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기호들이 어떤 것들인지는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행성들과 별자리 그리고 이 하우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역할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다양한 요리들을 할 수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얘네들은 하나의 다 재료예요. 재료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지지고 볶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2개의 별자리, 12개의 하우스만 해도 곱하면은 144가지의 조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144가지 중에 거기서 또 행성이 7개이므로 7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 1000개 정도의 조합이 나오게 되고요. 그거마저도 이제 별자리를 하나로 퉁쳤을 때고 이제 이 별자리들의 구간이 30도가 되므로 거기 또 이제 그렇게 360까지 해서 그 1도 단위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거의 무궁무진한 그런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점성학의 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전칭자리, 전갈자리, 사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그리고 다시 양자리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별자리 중에 그 뱀주인 자리, 제가 발음이 좀 세서 뱀주인 자리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어요. 그 별자리는 얘도 회귀황도, 그러니까 황도대를 지나가는 별자리긴 한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때 점성술이 만들어질 당시, 그러니까 되게 예전이죠. 점성학이 이게 점성술이 대충 역사가 한 5,0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엄청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예전에 이제 선조들이, 옛 사람들이, 이제 선인들이 이거를 만들 때 그거를 다 고려를 했어요. 그때도 있었지만 뱀주인 자리가 있었지만 어째선지 그 별자리는 빠졌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그 황도대를 관통하듯이 지나가는 이 별자리들을 기본 별자리로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렇다라는 것만 알아도 전혀 해석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막 이런 기호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다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별자리에 대해서도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면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도대체 이 별자리가 차트에서 하는 역할이 뭔데?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네, 별자리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자리는요, 차트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국가, 그러니까 왕국 같은 느낌이 되게 짙어요. 그러니까 무대가 어떤 그런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공연의 그 무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무대들이 별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우스는 그런 무대가 있고 그 무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건들을 이제 하우스가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사건들에 얽혀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되는 그 주인공들 있죠. 조연이라든지 주인공들에 해당되는 주연 조연들이 전부 행성들이에요. 그래서 행성이 사실상 이 차트에서 가장 메인이 됩니다. 주인공이에요. 별자리를 너무 우선해서 해석하시거나 하우스를 우선해서 해석하신다? 안 돼요. 무조건 행성이 주체이기 때문에 행성을 기준으로 바라보시고 또 행성을 기준으로 해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 골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행성을 기준으로 행성이 어느 별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주인공이 어느 무대에서 지금 무슨 연기를 펼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가 딱 얹어져 있는 거는 지금 이 주인공이 무슨 사건에 휘말렸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행성들과 뭔가 연계가 있다 그러면은 이 행성을 주축으로 해서 다른 행성들이 지금 좋은 관계인지 나쁜 관계인지 어떠한 형태로 지금 얽혀서 이 사건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별자리, 하우스, 행성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이 차트가 해석이 되는 기본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별자리는 행성이 활동하기 위한 무대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면 왕국으로 보셔도 돼요. 왕국도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12개의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왕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왕국에 그냥 행성이 들어가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닐 거예요. 왕국이면은 분명히 그 왕국, 그러니까 그 스테이지를 딱 장악하는 그런 주인공이 분명히 한 명쯤은 있을 거란 말이죠. 국왕이 되겠죠. 이제 그런 거를 별자리의 로드라고 합니다. 별자리 도머사일. 그래서 해당 별자리의 룰러가 무엇이냐, 로드가 무엇이냐, 도머사일이 무엇이냐 라는 이 말들은 다 똑같은 말들이고요. 즉 해당 별자리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서 가장 실세가 누구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실세도 좀 언어가 잘못됐어요. 실세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알모텐이 사실상 이제 실세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나라의 실질적 그 나라에서 이제 관리를 맡고 있는, 그러니까 책임자, 통괄자라고 보시면 돼요. 실세는 아니더라도 명분상 통과를 하게끔 이렇게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이 별자리에서의 로드 도머사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자리는요, 이제 화성, 요게 화성기호거든요. 이 화성이 사실상 국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외우시려면은 되게 복잡해요. 이게 화성, 금성, 수성, 달, 태양, 수성, 뭐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아니야 토성, 목성 막 이렇게 되게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래서 좀 막 외우시는데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외우기 쉽도록 약간 꼼수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슨 꼼수냐면요, 여기 사자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자리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꼭 외워주셔야 돼요. 얘네들은 태양과 달이 다스리는 별자리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사자자리의 로드는 태양이고 개자리의 로드는 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차트를 이렇게 해서 접어요. 그러니까 이 개자리랑 사자자리가 있죠. 얘네랑 마주보는 별자리를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생긴 기호와 이렇게 생긴 기호가 보이실 겁니다. 얘네가 각각 염소자리랑 물병자리거든요. 그래서 개자리의 반대편은 염소자리고 사자자리의 반대편은 물병자리예요. 이 염소자리와 물병자리는 둘 다 토성이 다스리고 있는 별자리입니다. 얘가 토성이에요. 그래서 토성이 다스리고 있는 별자리들이기 때문에 개 반대편 토성, 사자 반대편 토성, 일단 이렇게 이 4개만 외우시면은 이 다음부터는 되게 편해요. 얘네 기준으로 한 칸씩 바로 옆으로 오면은 쌍둥이 자리랑 처녀 자리가 오거든요. 얘네는 수성이 됩니다. 얘네 수성이 다스리고 있는 별자리고요. 여기서 한 칸씩 더 가요. 황소랑 천칭이 되겠죠. 얘네는 금성이 다스리고 있는 별자리예요. 그리고 한 칸 더 가면은 전갈자리랑 양자리가 나오거든요. 얘는 화성이에요. 그리고 목성이 다스리는 별자리인 물고기 자리와 사수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토성이 나옵니다.
즉 토, 목, 화, 금, 수, 토, 목, 화, 금, 수 해서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매칭이 된다는 거죠. 다만 얘네만 매칭이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얘네만 별도로 살짝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다 대칭으로 태수, 금, 화, 목, 토, 그 다음에 달수, 금, 화, 목, 토 이렇게 외우시면은 되게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건 이미지로 외우는 느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차트를 아예 안 펼쳐놓고 뭐 사수자리에 로드가 뭐지 하면은 아마 계산하시는데 조금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금방 익숙해지시면은 아마 나중에 이렇게 바로 착착착착 하실 수 있게 될 테니까 일단은 좀 편하게 외울 수 있고 좀 더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편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니 이거 말고도 나는 이렇게 외우는 게 더 편한데 하시면은 그런 방식으로 외우셔도 무관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별자리들은 이제 스테이지, 나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이제 국가마다 다스리는 이제 그런 국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약간 스토리가 좀 있어요. 무슨 스토리냐면요. 이제 신화적인 스토리들이 다 얽혀 있는 애들인데 제가 신화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되신다면은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신화를 한 번씩은 살펴보시는 것도 이 별자리나 행성들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더 이렇게 보탬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설명해 주시는 관 씨는 별자리 신화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점성술 지금 허투루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 그럴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신화적 요소는 이제 약간 양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마지막에 첨가하는 그냥 기호품 같은 그런 느낌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별자리나 행성들 그리고 하우스가 가지는 그냥 기본적인 의미들만을 이렇게 많이 외우고 또 외우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이게 차트가 좀 되게 추상적인 느낌이 되게 많아요. 이게 사주나 아니면 다른 것들은 다 글로 돼 있고 뭔가 좀 구체적인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림으로 돼 있다 보니까 도대체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고수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인터넷 막 찾아보면은 막 점성술 해서 막 별자리 차트 놓고 해석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글을 보시고서 어떻게 해석을 해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냥 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그런 방식과 그런 순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차트를 직접 띄워놓고서 어렵더라도 천천히 하나하나 따라해 나가면서 감을 잡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이게 숙달이 되면서 이제 차트를 그런 글 없이도 독자적으로 이제 딱 펼쳐놓고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하게 이제 차트를 해석할 수 있는 이렇게 실력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성술을 한지 벌써 거의 한 6,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는데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잘 보시는 분들은 정말 그만큼의 시간을 여기에다가 되게 많이 투자를 하신다라는 거를 제가 좀 요즘 들어 많이 느끼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국가마다 그 서로 관계가 따로 있는데요. 이제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요 마주보는 별자리들이 있죠. 얘네들 다 적대 관계하는 별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마주보고 있잖아요. 약간 대결 구도 같은 느낌이에요. 벌시스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쌍둥이 자리랑 사수 자리랑 마주보고 있죠. 서로 약간 티격태격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국가가 티격태격한다라기보다는요. 그 로드끼리 상성이 잘 안 맞아요. 여기 보시면은 쌍둥이 자리 로드는 수성이고 사수 자리 로드는 목성이거든요. 그럼 수성이랑 목성이 약간 서로 별로 안 친하다 보시면 돼요. 살짝 티격태격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얘네들이 근데 그러면서도 얘네들이 약간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라이벌도 사실은 서로
이렇게 박수가 서로 손바닥이 맞부딪혀야 박수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박수 칠 때. 그런 거랑 비슷해요. 서로 아예 안 맞으면은 이렇게 소리도 안 나요. 마주칠 일도 없어요. 서로 보고서 그냥 쌩까요. 그냥 서로 모른 척하고서 서로 싸우지도 않는다는 거죠. 마치 쌍둥이 자리랑 황소 자리, 쌍둥이 자리랑 개자리 얘네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서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I don't care.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렇게 마주보면서 서로 으르렁댄다는 거는 서로 뭔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긋나서 서로 이렇게 으르렁대는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성이랑 목성은 지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고하는 부분에서는 되게 동일한 느낌을 가지는데요. 수성은 완전히 딱 사고하고 말 언변 글로 써내려가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정형화된 딱 그런 느낌을 추구하는 게 되게 강한 반면에 목성은 걔보다는 그러니까 수성 완전 지식적인 부분을 추구를 하거든요. 근데 목성은 그렇지 않고 그것들을 더 숙성을 시켜서 이렇게 철학적이고 좀 고차원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등 학문 쪽도 다 목성이 다스리고요. 철학이나 종교, 신념, 그러니까 수성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외에 벗어난 그런 영역의 것들을 전부 목성이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안 맞는 거죠. 수성은 목성을 이해하지 못해요. 똑같이 목성도 수성을 별로 이해하지 못해요. 다만 둘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주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 어긋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목성이 수성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그릇이 큰 느낌이에요. 수성은 좀 협소하고 좁은 날카로운 느낌? 네. 그래서 수성이 약간 우뚝 솟은 산 같은 느낌이라면은 목성은 이제 좀 크게 돼 있는 그런 산맥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약간 이렇게 언덕 같은 그런 완만한 느낌. 그래서 주로 수성을 나무로 비유를 하고요. 목성을 숲으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사수자리는 숲을 내다보고 앞을 내다보는 되게 직관적이고 좀 널리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있는 반면에 수성 쪽에 관련되어 있는 별자리들은 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보는데 좀 더 능해요. 그래서 이제 당장에 해야 되는 그런 디테일한 것들, 세심한 작업들이나 뭔가 그런 것들은 수성이 발달한 사람들이 되게 잘해요. 근데 목성이 발달된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못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런 쫙 그 플랜을 놓고서 그런 것들은 잘 꿰나가는데 그런 걸 진행함에 있어서 되게 자잘자잘한 것들을 되게 많이 놓치면서 나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수자리나 쌍둥이 자리 같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별자리들은 다 각자 뭔가 공통선이 있으면서도 서로 공통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서로 약간 티격태격하듯이 싸우는 그런 느낌이 있는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적대하는 국가에 그 왕이 가면은 무슨 느낌이신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번엔 다른 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양자리랑 천칭자리가 있어요. 여기 로드가 금성이고 화성이죠. 이 화성이랑 금성이 이제 각각 국왕인데 금성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성이 다스리고 있는 별자리인 양자리의 국가로 갔어요. 이 국가로 갔는데 과연 금성은 편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의 국왕이긴 하지만 아마 굉장히 불편해할 거예요. 네, 그렇죠. 자기를 적대시하는 그런 국가에 그 왕이 이렇게 해서 갔는데 좋아해 줄 리가 있나요? 굉장히 이렇게 쏴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가 있는 행성은 어쨌든 다른 나라, 즉 타 국가의 왕이 손님으로서 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행성이 불편해하기는 해도 다른 국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을 써줄 수 있는 상황이면은 최대한 좋게 대접을 해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파생된 것들이 이제 리셉션이라든지 나중에 배울 리젝션 같은 그런 개념들로 전부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별자리와 행성이라는 그런 두 가지만 가지고도 파생되는 개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거를 두고 이제 행성이라든지 별자리들을 좀 인격적으로 바라보고서 그런 부분에서 해석을 한다
보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얘네들을 철저하게 그냥 신적인 존재로 놓고서 그냥 이렇게 딱딱 떨어지듯이 그렇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건 너무 딱딱한 느낌이라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성들을 하나의 캐릭터로 놓고서 그렇게 서로 무슨 관계에 놓여 있는지 어떤 이렇게 부분으로 이렇게 서로 바라보게 될지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계속 보려고 시도를 하는, 또 그러면서도 그게 이제 또 검증이 됐을 때 혹은 제 차트에 적용을 했을 때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얻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점성학을 계속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별자리는 대충 이래요. 그리고 행성들도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행성 여기 달, 그 다음에 얘가 화성이고요. 얘가 수성, 태양, 그리고 금성, 토성, 얘가 목성이에요. 이거 기호들도 다 외워주셔야 되는데 얘네는 7개밖에 안 되니까 금방 외우실 수 있겠죠. 거기다가 달이랑 태양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기호이고 금성이랑 화성도 다 어디서 본 기호예요. 심지어는 수성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럼 사실상 저희가 낯설은 거는 목성이랑 토성 정도인데 이거 2개 정도는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개 행성 정도만 다 외워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행성들도 약간의 특징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크게 길성이랑 흉성으로 이제 행성들을 두 분류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돼요. 길성이라 하면 이제 저희가 말 그대로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행성, 그리고 흉성이라 하면은 되게 나쁜 일을 가져다 주는 행성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점성학에서는 이게 맞긴 맞는데 조금은 달리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길성이면 무조건 좋은 일만 가져다 주는 행성일까요? 혹은 흉성이면 무조건 나쁜 일만 가져다 주는 행성일까요? 이거를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차트를 해석을 해보기도 하고 제 차트만, 물론 저는 다른 분들의 차트를 해석을 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 것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데 그분들 거를 감히 제가 어떻게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또 이것도 나름대로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제 차트를 해석을 해보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느낀 것들이 있는데, 흉성이 가져다주는 흉한 일은 반드시 흉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흉성이니까 흉한 일이고 그 흉한 일은 무조건 결과가 나빠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흉한 일 중에 정말 흉하게 결과가 끝나는 것들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뒤집히듯이 그게 결론적으로 좋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버스를 타러 갔어요. 혹은 되게 해외여행을 잡아서 비행기표를 맞춰놓고서 이제 갔는데 하필이면은 도중에 꼬여가지고 비행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면 되게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화가 되게 많이 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끊었던 그 비행기표 시간대의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한 거예요. 사고를 당한 거죠. 그러면은 과연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비행기에 가지 못한 게 나쁜 일이었다고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죠. 흉성이 가져다주는 흉한 일은 흉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나중에 되짚어 봤을 때 되게 길하게 결과가 작용해서 오히려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네이티브를 구해주는 그런 식으로 또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흉성을 이제 그 우발적 길성화라고 해요. 왜냐면은 흉성은 흉성이기 때문에 길성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흉성의 상태가 굉장히 좋으면은 우발적으로 길성화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경우가 이제 흉성의 길성화가 됐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 중 극히 제한적인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일부의 소수의 그런 이벤트다,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제 제 얘기는 아니지만 대충 흉성이 가져다주는 길한 이벤트들은 이런 느낌이 좀 많아요. 반대로 길성이 가져다주는 좋은 느낌의 일들은 대부분 좋은 결과들을 내지만 가끔 가다가 되게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요, 뭔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잘 됐는데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돈은 돈대로 다 날려버렸고 뭐는 뭐대로 다 날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뭔가 진행은 착착착착 잘 되고 뭔가 다 잘 되는 느낌이어서 오 되게 좋은데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끝나고 나니까 되게 남는 것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뭐 건진 거 하나 없는 거죠. 이런 경우가 길성이 가져다주는 길한 이벤트 중에 결과가 안 좋게 끝나버리는 일입니다. 이런 게 이제 이런 예로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점성학이 이제 딱 길성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흉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일 이벤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행성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성이 길한 이벤트를 가져다 주고 흉성이 흉한 이벤트를 가져다 주는 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되 거기서 변칙적으로 길성이 흉한 이벤트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화성이 길한 이벤트를 가져다 화성이란다. 흉성이 길한 이벤트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길흉에서 좀 벗어난 상태에서 이런 길흉들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사고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이랑 토성 얘네 두 개가 이제 점성학에서 얘기를 하는 흉성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금성이랑 목성 얘네가 점성학에서 얘기를 하는 길성이 됩니다. 그리고 수성이랑 달, 태양 이 세 개가 남는데요. 얘네들은 일단 기본으로 중성으로 둬요. 길성도 아니고 흉성도 아닌데 수성은 우발적으로 바뀝니다. 화성이랑 토성이랑 흉한 행성들과 같이 있으면 흉성으로 변질이 되고요. 길성들인 금성, 토, 목성과 같이 있으면 길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달도 비슷하고요. 태양도 비슷하긴 한데 태양은 색채를 거의 안 입는 행성이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중성으로 보시면 돼요. 달은 수성처럼 색채를 좀 받는 행성이므로 얘도 상태에 따라서는 흉성이 될 수도 있고 길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은 약간 흉성 쪽에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길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세분화를 하면요. 소길성, 그 다음에 그 대길성, 그 다음에 소흉성, 대흉성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약간의 그런 크기 차이? 그러니까 소흉성이 흉한 일을 몰고 왔을 때랑 대흉성이 흉한 일을 몰고 왔을 때 느낌이 달라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여기서 소흉성은 화성이고요. 대흉성은 토성입니다. 그리고 소길성은 금성이고 대길성은 목성이에요. 그래서 대길성이 목성인 상태가 완전히 좋고 짱짱하다 그런 상태에서 뭔가 좋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죽을 위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뭐 조선시대 때 사약을 드링킹을 했는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든지 하는 그런 특수한 형태의 죽음을 면하는 일들이 목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로 목성이 일하우스에 있으면서 뭐 룰러십도 없고 길성들 파티에다가 흉성들 전부 어버전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갖춰지면은 목성이 이제 그때 이벤트를 딱 다스리는 그런 시기 그 타임 모드였다 막 그러면 이제 그때는 완전 날아다니는 겁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좋은 일들을 발생시키기도 해요. 다른 행성들도 똑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게 또 이제 대길성이라고 해서 그 길함이 무조건 크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또 소길성이라고 해서 그 길함이 작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얘들은 그냥 약간 명분상만 이렇게 나눈 게 크고요. 이제 나중에 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릴 건데 길성이랑 흉성 말고도 또 그 행성들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 보시면은 얘네들은 다 두 가지씩 가지고 있는데 달과 태양은 하나의 별자리밖에 가지고 있질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얘네는 루미널이라서 자기가 다스리는 국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 둘이 사실상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얘네가 사실상 하나의 것이라고 보면은 이 두 개가 하나의 루미널이라고 하는 주체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별자리다라고 했을 때 다른 행성들처럼 두 개씩 다스리는 게 맞아 떨어져요. 즉 달과 태양은 차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는
즉 빛을 내뿜으면서 세상에 빛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행성들이에요. 그래서 태양은 낮을 다스리는 행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달은 밤을 다스리는 행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낮과 밤의 주관자가 돼요. 그 상태에서 나머지 행성들은 6개가 남죠. 수성, 화성, 목성, 금성, 토성, 그 다음에 뭐가 빠졌죠? 5개인가요? 7개 중에서 잘못 말했네요. 7개 중에서 2개가 빠졌으니까 5개. 네, 5개가 남는데요. 거기서 수성을 빼놓고 화성이랑 목성, 토성, 금성은 섹트 루미너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낮 주관자랑 밤 주관자를 각각 이렇게 따라가게 돼요. 화성은 밤의 행성입니다. 그래서 화성은 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성도 밤의 행성입니다. 그래서 달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토성과 목성은 낮의 행성이므로 태양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성은 조건이 좀 있는데 이 조건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수성은 이제 상태에 따라서 낮 행성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밤 행성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약간 중성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소길성, 소흉성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성은 밤의 행성이기 때문에 밤 차트면은 되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태양이 이 지평선 밑에 이렇게 있죠. 이건 밤 차트예요. 태양이 반대로 지평선 위에 있으면 낮 차트라고 불립니다. 자, 이때 밤 차트면은 화성은 밤의 행성이죠. 좋아요. 상태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화성은 흉성이지만 그래도 밤에 있기 때문에 그 흉함이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은 완화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토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차트가 낮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흉성인데 더 흉해져요. 자기가 낮 행성인데 차트가 밤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다만 지금 보면은 이 반구 위에 있지 않고 지평선 위에 있지 않고 태양과 동일한 반구, 즉 그 지평선 반대쪽에 위치해 있어요. 즉 이렇게 됐다는 의미는 토성이 그래도 낮의 행성인 태양과 동일한 반구에 위치해 있음으로써 태양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서 토성은 그래도 조금은 덜 흉해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제가 또 강의 때 설명드릴 섹트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데요. 얘도 되게 깊게 들어가면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행성들을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형태로 많이 분파가 되고요. 심지어는 얘네들도 막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다 보니까 막 속도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또 행성 보면은 저희가 지구과학 시간에 막 달이 위상이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이 행성들도 위상이라든지 모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바뀌어요. 막 역행하는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 다 표기가 되고 심지어는 점성학적으로도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성들이 자신의 상태를 어떤 식으로 표출하는지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안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별자리와 하우스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이 차트를 해석을 해나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자리도 됐고 행성도 어느 정도 말씀을 다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하우스죠. 제가 하우스를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우스가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제일 복잡해요. 그리고 외울 게 제일 많습니다. 일단은 하우스도 똑같이 12개의 구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12개의 구역을 나누기 전에 지평선과 그 좌우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남중하는 지점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선을 기준을 잡아요. 제가 알기로 아마 미드리안이라고 해서 그 좌우선이 아마 맞을 텐데 어쨌든 요 선 있죠. 이 굵은 선 2개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그 하우스 영역들이 다 파생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축이 됩니다. 참고로 얘네는 하나하나로 보지 않고요. 얘를 기준으로 좌우 상하로 나눠서 4개의 지점으로 봐요. 그래서 얘는 점이라고 합니다. 무슨 점. 이 점은 그냥 콕 찍는 점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포인트,
그러니까 지점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중요한 그런 극소의 특수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성은 여기서부터 뜹니다. 얘가 동적 지평선이에요. 동적 지평선. ASC라고 하고요. 어센던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별자리도 상승을 하게 되고 행성들도 올라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하늘에 보이는 모든 별들이 이 동적 지평선으로부터 올라오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1하우스는 드러내는 하우스예요. 나타내는 하우스고, 그러고 자기가 태어났을 때의 이 출생천공도에서 ASC가 나타내는 의미는 바로 나 자신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하우스는 나 자신 드러내는 하우스, 이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고, 육신이 깃드는 장소이기 때문에 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하우스는 자기 자신의 것, 소유물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곧 있으면은 2하우스가 1하우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2는 곧 1이 될 거, 1에 위치하게 되므로 2는 내게 된다. 약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은 형제, 자매, 약간 그런 느낌. 자기 가족에서 이제 형제, 자매 그런 느낌이 3하우스가 되고요. 3하우스는 이제 짧은 단거리의 여행이라든지 이동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9하우스, 맞은편 여기가 망가진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위치해 있는 별자리의 주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하우스가 대신해서 학업적인 부분도 다스리거나 관장하기도 합니다. 4하우스는 땅이나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기반, 그리고 아버지를 의미를 합니다. 기둥이죠. 가정의 기둥입니다. 네. 그리고 5하우스는 자식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5하우스도 곧 4하우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4하우스의 소유다라고 봐서 약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식이나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5하우스는 이제 연애를 하면은 나중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은 한 남자였던 사람이 이제 아내를 맞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한 집안의 가장이 됩니다. 그래서 5하우스는 이제 연애와 관련된 부분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좀 여기는 유희적인 느낌이 강해요. 5하우스는 또 도박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쾌락적인 부분, 엔터테인먼트, 그런 부분들도 다 5하우스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6하우스는 이제 일하는 곳입니다. 일하는 장소. 네이티브가 어떤 직업을 얻고 어떤 직장을 가지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업무를 보게 되는 그런 곳의 특성 같은 걸 얘기를 해주는 게 6하우스가 되고요. 네이티브 자체에 대해서 건강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6하우스는 질병의 하우스예요. 이 네이티브에게 있어서 되게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말해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리가 머리고요. 물고기 자리는 발끝단입니다. 그래서 쭉 돌아가요. 그냥 쭉 내려오면 돼요. 뭐 머리고, 그 다음에 목 부분 되고,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는 팔, 그 다음에 개자리는 약간 폐 쪽, 그 다음에 사자 자리는 심장, 처녀 자리는 이제 약간 내장기관, 여기가 다 내장기관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칭 자리가 약간 콩팥 같은 그런 이런 쪽이 되고, 그 다음에 전갈 자리가 생식기 쪽이 되고요. 사수 자리는 이제 그 밑에 있는 허벅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고, 염소 자리는 여기 무릎, 그 다음에 물병 자리는 무릎부터 이제 발목 부분까지가 물병 자리고, 물고기 자리는 발 부분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체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하우스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7하우스는 이제 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얘기를 해요. 라이벌도 포함이 되고요. 드러내는 적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지는 장소거든요. 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과가 끝나면 어디로 들어가죠? 가정으로 갑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배우자, 결혼, 이런 부분들이 다 7하우스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중요한 하우스예요. 그 다음에 8하우스는 이제 남의 것. 2하우스가 내 것이었죠. 8하우스는 반대로 남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남의 재산이나 남의 소유물이 되기 때문에 8하우스는 좋게 작용을 하면은 네이티브에게 유산 상속과 같은 남의 돈이 네이티브에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소유권이 네이티브에게 완전히 넘어가면은 그냥 완전히 꽁돈 생기는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 만약에 이제 뭔가 소유권이 다 넘어오지 않는 형태가 된다면은 상대방이 네이티브에게 돈을 맡기게 되는데, 그 소유권은
그 상대방에게 있는 거 뭐가 될까요? 금융권이 되겠죠. 금융권은 상대방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돈을 찾아가게 되죠. 그 돈은 상대방의 것이에요. 고객의 것이에요. 하지만 그 돈을 통해서 네이티브, 즉 이 은행이라는 업체는 이제 이윤을 남기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우스가 이하우스나 네이티브와 직업적으로 뭔가 연관이 되면은 금융이나 이런 남의 돈을 가지고 불려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되는, 이윤을 보게 되는 그런 쪽으로도 빠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주식 쪽이나 이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병 쪽으로 연관이 되면 파라우스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하우스이기 때문에 정말 잘 비껴가야 죽음을 면하는 정도가 될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죽음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어요. 12하우스도 죽음과 거의 동일한 격입니다. 다만 파라우스는 좀 과격한, 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상처받는, 겉으로 드러나면서 뭔가 이렇게 파괴적으로 망가지는 듯한 그런 죽음에 가까우면요, 12하우스는 내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자기가 점점 이렇게 피폐해지면서 썩어 들어가듯이 망가지는 느낌이 12하우스가 가져다주는 죽음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자살이라든지 그런 게 연관되는 거는 다 12하우스 쪽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암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마 12하우스 쪽에 연관이 돼 있을 건데 드러나지 않잖아요. 네. 이 교통사고로 막 당해서 죽는 건 6이나 8 쪽에 좀 더 가깝게 작용을 하게 되고요. 9하우스는 네이티브에 있어서 학업적인 부분과 관련이 됩니다. 종교, 신념, 철학, 뭐 해외 여행 같은 것들도 다 싸그리 9고요.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9하우스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가 좀 해외 나가게 될지, 아니면 뭐 종교적 신념이나 무언가를 가지게 될지, 아니면 또 뭐 고등학문 이상까지 쭉 넘어가게 될지, 그런 부분을 다 9하우스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10하우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이나 직군, 직종과 관련된 네이티브가 사회적으로 성취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를 말해주는 게 10하우스가 됩니다. 11하우스는요, 곧 있으면 10하우스가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불로소득의 하우스입니다. 되게 좋은 하우스예요. 포춘 하우스라고 하고요. 11하우스는 조금만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12하우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금의 하우스입니다. 자기 자신을 올가매고 은닉하게 됩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뭐가 어떤 사안이 있다면 다 가리고 없는 것처럼 싹 이렇게 하는 해리포터의 그 투명망토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12하우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명상하거나 그런 부분도 전부 다 12하우스 쪽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우스의 12가지 의미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하우스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우스는 홀사인 시스템과 쿼드런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데요. 두 개의 차이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홀사인 시스템은 ASC를 기준으로 어떤 별자리가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천칭 자리가 있죠? 그러면은 천칭 상승이 됩니다. 즉 천칭 이 별자리가 0도부터 30도까지 전부 다 1하우스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음 별자리가 2하우스, 그 다음은 3하우스, 그 다음은 4하우스,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들어갑니다. 10하우스 여기 선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시하세요. 무조건 홀사에는 ASC 이 선을 기준으로 어떤 별자리가 위치해 있는지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세나가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별자리 순서를 세나가면 그 번호가 곧 하우스 번호가 돼요. 이게 홀사인 방식입니다. 되게 쉽죠? 그리고 쿼드런트 방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ASC를 기준으로 했을 때 특정한 방식에 의해서 이 보이는 두 개의 선 사이에 있는 이 구간들을 공식으로 나누게 돼요. 하늘을 케이크 자르듯이 등분을 해서 자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1하우스, 2하우스, 3하우스. 그 다음에 2하우스가 보면은 여기가 조금 사수자리 영역까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하우스가 2개 내지 정말 극소하게는 막 3개 정도까지 되는 그런 하우스를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쿼드런트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홀사인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하우스를 전부 다 쿼드런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 옵션에 하우스 시스템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고전 점성학에서는 사용하는 게 폴피리 하우스 시스템과 홀사인 시스템 이 두 가지 정도만 거의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카비투스라든지 아니면 레기오 몬타누스나 플라시두스 요 세 가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힘의 세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약간 아랍 점성술 쪽, 그러니까 조금 근대 쪽이에요. 근대 점성술의 힘을 빌려서 이제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서 행성의 힘의 세기 판단 같은 거를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의미는 홀사인 시스템을 따라가고 힘의 세기 같은 거는 쿼드런트 시스템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하우스에는 잘 보시면은 이 지점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1하우스, 4하우스, 7하우스, 10하우스가 바로 이 지점이 이렇게 차트를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점점 다가가게 되면서 이 영역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를 뭔가 직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 네 가지 지점을 앵글 하우스라고 합니다. 1, 4, 7, 10이에요. 앵글 하우스라고 하고 굉장히 중요한 하우스가 됩니다. 힘의 세계로 했을 때 100%의 힘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스케일로 따지면은 글로벌입니다. 그리고 2, 5, 8, 11하우스는요 석시던트 하우스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힘의 세기가 50%입니다. 지역적으로 따졌을 때는 국가 정도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 6, 9, 12하우스는 케이던트 하우스라고 해서 힘이 제일 약한 하우스입니다. 얘네는 25%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로 따졌을 때 지역이 됩니다. 즉 어떠한 경기가 어떤 경기가 열린다고 했을 때 전 세계인이 모두 참가하게 되는 올림픽 같은 게 1, 4, 7, 10 하우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만 주최되는 그런 이벤트는 2, 5, 8, 11.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그런 경기가 3, 6, 9, 12가 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 가시죠? 대신에 요거는 이제 그냥 일률적인 판단이고요. 여기서 몇 가지 변칙적으로 11하우스나 뭐 9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시던트나 케이던트지만은 다른 하우스에 비해서 좀 더 힘이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실질적인 힘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 순서를 다 외우지는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대충 1하우스, 10하우스, 7하우스, 4하우스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고요. 4하우스 다음에는 이제 11하우스가 바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5하우스가 오고요. 그 다음에는 9하우스 그리고 3하우스 그 다음에 2, 6, 8, 12하우스 순서대로 아마 이렇게 배정이 될 거예요. 힘의 세기가.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충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의 세기가 조금은 다르게 매겨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우스도 알았고 별자리도 알았고 이제 행성들도 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끝내면 섭하죠. 한번 대충 이 차트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ASC를 먼저 봐요. ASC가 지금 여기 있죠. 천칭자리예요. 그러면 천칭자리는 어떤 어떤 행성이 다스리는 나라죠? 금성입니다. 자, 그럼 금성을 봐요. 일단은 1하우스의 주관 사항은 나 자신이죠. 그러면은 이 네이탈 차트를 가진 네이티브는 금성의 사람일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요. 골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금성은 지금 1, 2, 3, 4 쿼드런트 기준으로 4하우스에 있고 또 홀사인 기준으로도 4하우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성이 지금 4하우스에 위치해 있으므로 앵글 하우스에 위치해 있죠. 그러면은 ASC 로드가 앵글에 있기 때문에 힘은 일단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금성이 지금 어느 별자리에 위치해 있죠? 토성이 다스리고 있는 염소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토성은 지금 어디 있죠? 토성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금성이랑 거의 딱 달라붙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금성이랑 토성이랑 거의 하나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토성이랑 마주보고 있는 별자리는 개자리죠.
개자리의 로드는 금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적대 관계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봐도 별로 그렇게 적대 관계하는 것 같진 않지만 금성은 밤의 행성이고 토성은 낮의 행성이에요. 그리고 토성은 대흉성이기 때문에 길성인 금성이 굉장히 고달파합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고달파하는지를 대충 볼 수 있는데요. 4하우스 로딩 토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티브가 아버지나 가정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동산이나 집 쪽과 관련된 무언가 사우스 관련 소관으로 인해서 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토성이 지금 보기에는 자신의 왕국에 있기 때문에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대흉성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섹트에서도 태양과 같은 방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흉함이 덜한 상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흉성인 지금 화성도 관계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게 맺혀져 있고 또 길성인 금성과 함께 있기 때문에 토성 입장에서는 금성이 되게 반가울 거예요. 좋을 거예요. 또 금성 입장에서도 자기가 위치해 있는 국가의 왕이 자신을 잘 대접을 해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네이티브는 토성 때문에 조금은 힘들어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결과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제 토성이 지금 보면은 옆에 있는 물병 자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토성은 물병 자리를 지금 다스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걸 두고 어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아스펙트 편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토성이 그러니까 어떤 행성이 자신이 다스리는 국가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어버전이라고 하고 그런 경우에는 그 사안으로 인해서 되게 좀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하우스가 자식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애나 그런 것들을 주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티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득보다는 실을 볼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결혼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애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이티브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것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10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자리가 위치해 있죠. 개자리를 보시면 얘는 달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달은 지금 사자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이 개자리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10하우스는 공백이 돼버려요. 이런 경우는 되게 치명적이에요. 이 네이티브는 자신의 직업이나 자신의 사회적 성취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신이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답답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잘 안 되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자리를 기준으로 전갈자리,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를 봤을 때 목성도 지금 어버전하고 있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봐주고는 있지만 앵글하우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사안이 거의 완전히 박살이 났다고 판단을 하고 되게 좋지 않은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별자리, 그 다음에 행성, 그리고 하우스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공부가 많이 되시고 또 이렇게 계속 해나가다 보시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계속 숙지 또 숙지하시고 이 내용이 부족하다 하시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내용들 많이 나오니까 그거 기준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부하셔서 멋진 점성술 라이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